아버지, 이제 이런 데 오지 마세요. 지하철 안.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폐예요. 40년 무사고 기관사.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겐 그저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덜컹, 덜컹. 그 진동이 제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의 배경음 같았어요. 청춘의 시작부터 노년의 지금까지 언제나 그 리듬 속에서 살았죠.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3.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40년을 달렸죠. 그날 밤은 11시 40분쯤이었을 겁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퇴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노선을 타고 다녔어요. 습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기관실 레버가 그립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42. 저처럼 이 노선의 기관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죠. 준호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제 이런 데 오지 마세요. 민폐예요. 그 말이 객차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하기만 했죠. 주름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어 날랐을까요?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아들에게 민폐라는 소리나 듣고 있으니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저는 내렸어요. 준호는 기관실로 돌아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저는 플랫폼에 홀로 서서 전동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터널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계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찼어요.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아니, 마음이 늙은 건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준호의 그 말을 곱씹었어요. 민폐? 그게 제가 아들에게 남긴 전부일까요? 40년 기관사 경력이 아들 눈엔 그저 부끄러운 것에 불과할까요? 새벽 5시가 되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세면대 앞에 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죠.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함께 준호를 키웠거든요. 거실 벽에는 전동차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노선이 바뀔 때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죠. 그 옆에는 퇴직 기념패가 있어요. 40년 근속, 무사고 운행. 글씨가 바래서 이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다림질을 합니다. 출근복을요. 남색 제복과 흰 셔츠. 이미 은퇴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리미질하는 각도, 주름 펴는 힘,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죠. 옷을 개어놓고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소리가 좋아요. 전동차 소리 같거든요. 덜컹덜컹.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저는 가끔 그 제복을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죠. 여전히 잘 맞습니다. 체중이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모자를 눌러 쓰고 허리를 펴면 그때 그 느낌이 돌아옵니다. 기관사 박철수. 하지만 거울을 보면 현실을 깨닫게 되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집 근처 역으로 갑니다. 제복을 입고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상한 노인 보듯 하죠. 신경 쓰이지만 참습니다. 저는 그저 플랫폼에 서서 전동차를 지켜볼 뿐입니다. 들어오는 전동차마다 저는 점검합니다. 브레이크 소리, 문 여닫는 타이밍, 출발 신호음, 모든 게 눈에 들어와요. 어떤 때는 기관사의 얼굴도 보입니다. 젊은 친구들이죠. 저보다 훨씬 능숙해 보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점심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죠. 병원비 때문에 저축했던 돈을 다 썼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준호는 더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저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죠.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는 정도예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기관사 일은 괜찮니? 준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더군요. 지하철 기관사라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준호가 자랑스러울 줄 알았어요. 아버지처럼 기관사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역 주변을 걷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역은 붐비더군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봅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울상이에요. 누군가는 전화 통화에 여념이 없죠.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면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가 나와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거죠. 밤이 되면 저는 운행 시간표를 펼칩니다. 낡은 종이에 손으로 쓴 시간표예요. 제가 근무하던 시절 것입니다. 첫 차 오전 5시 30분, 막차 밤 12시. 손가락으로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잠이 듭니다. 그게 제 하루입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들.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전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죠.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시죠?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조금 경계하며 대답했죠. 저는 이선미라고 해요. 3호선 교대역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는 명함을 건넸어요. 작은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준호 씨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그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선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손을 내저었어요.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뵙고 싶어서요. 저는 선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마주 앉았죠. 선미는 찻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준호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카페에 가끔 들르시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다 가시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삶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같은 일을 했지만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죠. 선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에 준호 씨가 카페에 오셨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커피잔을 제대로 못 잡으실 정도로요. 왜 그랬습니까? 운행 중에 사고가 있었대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관사에게 급제동은 치명적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대요. 정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찻잔이 덜컹거렸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준호 씨가 선생님 이야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그림자였던 거죠. 선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준호 씨가 걱정돼서요.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선미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릴 적 준호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역에 데리러 오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나도 기관사 될래.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민폐라고 합니다. 밤이 되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운행 시간표가 나왔어요. 손으로 쓴 메모들도 있었죠. 제가 근무하던 시절 기록들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떤 날짜에 빨간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제 마지막 운행 날이었죠. 그날 저도 급제동을 했었습니다. 선로에 사람이 뛰어들려는 걸 봤거든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어요. 전동차가 크게 흔들렸죠. 승객 몇 명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제 실수로 기록됐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뻔했죠. 그때 누군가 저를 감쌌습니다.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다고 증언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준호였습니다. 저는 그때 준호에게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은퇴 날짜가 다가왔고 조용히 떠났죠. 준호는 그 일로 상부와 마찰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감싸느라 자기 평판에 금이 갔을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원망하는 이유를요. 저는 아들에게 빚을 진 거였습니다. 갚지도 못할 빚을요. 며칠 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준호의 노선을 직접 타보기로 한 거죠.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역으로 나갔습니다. 준호의 첫 차 시간에 맞춰서요. 플랫폼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렸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익숙한 소리였죠. 브레이크 음이 약간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칸에 올랐죠. 거기서 기관실이 잘 보이거든요. 준호의 뒷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준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레버를 잡는 손, 계기판을 확인하는 눈빛, 모든 게 어색해 보였어요. 다음 역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준호의 방송 멘트가 나왔죠. 다음 역은 교대역입니다. 말이 끊겼어요.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준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세 번째 역에서 급제동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동차가 흔들렸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준호가 겪고 있는 공포, 실수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처럼 될까봐 느끼는 불안,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죠. 다음 역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관실을 바라봤어요.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있었죠. 전동차가 출발하자 저는 영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래 알던 후배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철수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 인사위원회 건 어떻게 됐어? 후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알아야겠어. 내 아들이야. 후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심의가 있어요. 정직 3개월이 유력하대요. 3개월 정직? 그건 준호의 경력에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진급도 늦어지고 평가도 나빠지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혹시 형님이 도울 방법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2019년 그날, 제 마지막 운행날을 떠올렸죠. 선로에 뛰어들려던 사람, 제가 급제동을 한 것, 승객들이 넘어진 것,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 준호가 나타난 것. 아버지,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했어요.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게요. 저는 말렸습니다. 너까지 휘말릴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죠. 아버지 경력에 흠집 낼 순 없어요. 결국 준호의 증언으로 저는 문제없이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준호는 저를 피했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제게 빚진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기 자신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였죠. 아버지를 감싸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 그게 준호의 양심을 짓눌렀던 겁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죄책감을 안고 기관실에 앉아 있었을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교대역 플랫폼에서 준호가 운행을 마치길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준호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들어야 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팔을 뿌리쳤어요. 아버지, 그만 좀 관여하세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역사 안에 울려 퍼졌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기관사가 될 줄 알았다.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난 늘 당신 그림자였어요. 무슨 소리야? 모르세요? 전 평생 박철수의 아들로만 살았어요. 내 이름은 없었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거짓말했어요. 2019년 그날 전 증인석에 서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불가항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실수한 거였죠. 그런데 전 당신을 감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전 매일 기관실에 앉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거짓말쟁이라고요. 미안하다.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날 무서웠어. 사람이 선로로 뛰어드는 걸 봤을 때 손이 떨렸어.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40년 기관사 했지만 그날만큼 두려웠던 적이 없었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생각했지. 이게 마지막이구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날 감쌌어.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미안하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이제야 알았어. 알면 뭐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제 정직 처분받아요. 당신처럼 실수하는 기관사가 됐어요.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해. 내가 날 감싼 건 용기였어. 실수가 아니야.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전 무서워요, 아버지. 매일 기관실에 앉으면 손이 떨려요. 나도 그랬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기 전 마지막 몇 년은 매일 두려웠어. 실수할까봐, 사고 낼까봐. 그런데도 계속하신 거예요? 그래야 했으니까. 그게 내일이었으니까.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아버지. 준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전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아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라는 것을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죠. 온몸이 젖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림질도 안 했죠. 산책도 나가지 않았어요.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준호 씨가 며칠째 카페에 안 오세요. 혹시? 걱정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갑자기 몸이 움직였습니다.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군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11시 40분이었습니다.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 몇 명만 있었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선로 쪽으로요. 안전문 너머로 어두운 터널이 보였어요. 아저씨, 거기 위험해요. 안전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로를 바라봤죠. 나는 이 선로 위에서 내 인생을 다 보냈어요. 안전요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서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레일 위를 달렸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저씨.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늙은이일 뿐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전요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위로 올라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플랫폼에 다시 섰을 때 막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죠. 전동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지켜봤죠. 기관실 유리창 너머로 기관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후미등이 터널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텅 빈 플랫폼에 홀로 남았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막차 놓치셨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차는 새벽 5시 30분에 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무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집에 안 가세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영무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죠. 역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동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레일 위를 달리는 소리, 브레이크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차가 들어올 때까지요. 오전 5시 30분. 전동차가 플랫폼에 섰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동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준호를 찾아가지 않기로요. 아들의 삶에서 물러서기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역에도 가지 않았죠. 제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뭔가 남겨야겠다고요. 말로는 전하지 못한 것들을요. 저는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아직 작동했죠. 빈 테이프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빠다.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싶었어. 말이 막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관사는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란다. 제가 처음 기관사가 됐을 때 선배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겼죠. 매일 수천 명이 전동차를 타. 그들 모두 자기 시간을 살고 있어.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 병원 가는 노인. 목이 메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켜주는 게 우리 일이야. 정확하게, 안전하게. 잠시 멈췄어요. 기침을 했습니다. 너는 그걸 잘 알고 있어. 이미 훌륭한 기관사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나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 괜찮아.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돼.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두려워해도 괜찮아. 그게 사람이니까.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다 말한 것 같았어요. 테이프를 꺼내 작은 USB에 옮겼습니다. 요즘은 테이프를 듣는 기계도 없으니까요. USB를 봉투에 넣고 준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교대역 역무실로 가져갔죠. 아는 후배에게 건넸습니다. 준호 만나면 이거 줘. 형님, 직접 주시지 그러세요. 그냥 전해줘. 부탁이야. 후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역을 나왔습니다. 홀가분했어요. 할 일을 다한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전동차를 운전하는 꿈이었습니다. 레버를 잡고 있었죠. 앞으로 펼쳐진 레일, 터널을 지나 햇빛 속으로 나아가는 전동차.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준호 씨가 어제 카페에 들렀어요. 그래요? 많이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USB 이야기를 하시던데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준호 씨가 감사하다고 전화래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역에 가지 않습니다. 제복도 장롱 깊숙이 넣어뒀죠. 대신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어요. 평생 읽지 못했던 책들을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어느 날 선미가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준호 씨가 새 노선 기관사로 발령받으셨대요. 정직도 면제됐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준호 씨가 카페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덕분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선생님? 네, 듣고 있어요. 준호 씨가 요즘 매일 운행 전에 뭔가를 들으신대요. 이어폰 끼고요. 그게 제 녹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렇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철길이 보였어요. 전동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달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어쩌면 그 중 하나는 준호가 모는 전동차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배달원이 가져왔어요. 보낸 사람 란에는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준호가 새 노선 전동차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 표정이 밝았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죠. 아버지, 저는 오늘도 시간 맞춰 운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시간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운행합니다. 그럼 두렵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호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창밖에서 전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전동차가 터널을 빠져나오며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규칙적인 리듬. 저는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준호야. 전동차는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기관실에 앉아 레버를 잡고 있다는 것을요. 제 목소리를 들으며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제 그림자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으로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벽에 걸린 퇴직 기념패를 바라봤습니다. 40년 근속, 무사고 운행. 이제는 그 글씨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해낸 일이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새 노선 개통 소식이었죠. 화면에 전동차가 나왔습니다. 최신형이더군요. 제가 몰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했어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레일 위를 달리는 것, 사람들을 싣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제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했죠. 어디선가 전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 익숙하고 그리운 소리. 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덜컹덜컹, 레일을 밟는 소리, 브레이크 소리, 출발 신호음. 모든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호의 삶이기도 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준호를 떠올렸어요. 기관실에 앉아 있는 아들, 레버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는 모습, 이어폰으로 제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 얼굴. 오늘도 시간 맞췄어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잘했어, 아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속을 전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준호도 그 중 하나를 몰고 있을 겁니다. 제 그림자와 함께.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무겁지 않습니다. 따뜻한 동행이니까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전동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자리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레버를 잡았습니다. 터널을 지나 햇빛 속으로 나아갔죠. 레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기관사, 같은 꿈을 꾸며.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 간 단절과 뒤늦은 화해에 관한 것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